저희가 3주 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교육백서를 찍었었죠. 근데 못 올렸습니다. 왜 못 올렸죠? 늦은 시간에 급하게 찍다 보니까 선이 빠져 있더라고, 마이크 선이. 그래서 이제 3주가 지났고 서울 교육백서가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백서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도전을 기회로 미래교육 대전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4개의 중점 과제를 상정했죠. 첫째는 공존지향, 둘째는 미래준비, 셋째는 책임 강화, 넷째는 보완적 혁신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할 수 있다면서요? 더 질 높은 공존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수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인수위를 공존교육전환위원회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에는 그 취지가 있을 텐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상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잡았죠. 이 3가지 도전으로 보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 기후위기의 도전, 그리고 세계화의 도전. 그거를 기회로 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4가지 중점 과제를 크게 상정했고 거기에 이제 세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공존하는 태도를 기르겠습니다. 인수위 자체도 공존교육전환위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존하는 태도 어떻게 기르겠다는 겁니까? 남과 이렇게 함께 사는 거, 차이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또 세부 과제가 있는데 또 첫 번째는 독서 토론 교육 및 수업 평가의 혁신, 둘째는 국제 공동 수업, 셋째는 생태 시민성입니다. 독서 토론 교육 및 수업 평가의 혁신. 수업 평가를 혁신하는데 독서 토론 교육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협력적 자기주도적 독서 토론 수업을 하자. 그리고 서울형 쓰기 중심인 수업 평가 모델, 생각을 키우는 교실, 초등학교고요. 중학교는 생각을 쓰는 교실을 전면화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독서라는 것이 단순히 문해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이해와 수용, 결국 창작으로 나간다는 건데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독서가 뭐로 이어진다? 독서가요? 글쎄요.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힘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독서를 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포부를 밝히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공동 수업 뭡니까? 시공간, 언어의 제약을 극복해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국제적인 현안을 공동으로 이렇게 조금 소통하고 토론한다. 그렇죠. 공존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은 인류의 과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방향, 공존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이제 국제 공동 수업을 이제 준비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생태 시민성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아마 서울이 특히나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생태 전환 교육을 좀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특히나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을 많이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막 이제 약간 화제가 되었던 얘기죠. 농촌 유학 뭡니까? 아마 전라도라든가 이런 지방으로 학생들을 한 학기 정도 가서 체험 교육 그리고 농촌의 이런 생활을 좀 누리고 교환 학생처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취지는 좋은데 논란은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태 전환 아까 말씀하셨고 생태 시민성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생태 리터러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생태 시민성이란 말이에요. 생태 플러스 시민성 좀 알기 쉽게 풀어주세요. 이 생태 위기가 이제 기후 변화 위기가 이제 개개인의 이 스스로 자각을 하고
또 협력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그 생태 시민으로서의 좀 자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참여와 실천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후위기 대응은 실천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이제 막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성의 개념을 결합시킨 거네요. 자, 이제 중점과제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세부과제 뭐가 있습니까? 세부과제로 첫째, AI 교육 디지털 시민성을 강화하고, 둘째, 디지털 교수학습 및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준비하는 직무연수가 디지털 시민교육 강사교원을 양성하는 연수거든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인공지능과 공존이 가능한 창의적 미래 역량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분절적인 게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윤리 측면까지 보는 거예요. 윤리 플러스 시민성. 결국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를 단순히 이해하는 아주 협의의 문해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그것도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시민성이 아까 생태 시민성도 나왔었고 디지털 시민성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각자 시민 개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고 또 아까 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천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주도성,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도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대성 쌤이 좀 해주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디지털 교수 학습 및 개별화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1인 1 디바이스라고 해서 디벗이 이제 2025년도까지 중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교원에게 모두 지급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벗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수학습을 좀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학력 학습 역량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시도 교육감님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역량, 학력 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능형 학습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개별화 학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대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우선은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과 뭐 학습의 여러 가지 과정이 이 컴퓨터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미 사기업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뭐 AI 보조교사라든가 뭐 또 경기도의 또 DQ라든가 여러 가지 이쪽 분야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백워드 교육과정이나 이제 평가 기반의 어떤 교육과정 설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과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학습 결손의 부분 그리고 누적적인 학습 결손의 부분을 찾아서 진단하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도입하겠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살짝 걱정되는 게 각 시도별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지능형 학습 플랫폼 도입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도교육청별로 따로 준비하기에는 버거운 과제다. 어떤 국가적인 그리고 시도교육청 간의 연계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학습 정보라는 것도 이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뭐 저희가 AI 윤리 전에 한번 시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윤리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활용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자의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히 그 개인에 있어서 학습 이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소중한 자료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에서 분산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통합 관리, 통합 지원 그런 측면들이 고려돼야 되고 그 속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지능정보화 시대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수학,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뭐 이제 수포자가 또 항상 이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수학 점핑 학교, 그래서 학생 참여 수업을 좀 구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수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수학 점핑 학교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어떤 것일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수학 점핑 학교라는 것은 수학적인 부분에서 개별화 학습을 통해서 각자 지향하는 목표, 그러니까 어떤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자기의 학습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우리가 근데 문제풀이로만 이렇게 수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수학 체험관이라든가 미래융합과학관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생각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학의 이런 인식, 어렵다, 딱딱하다, 혹은 이렇게 생각으로만 주로 한다 이런 것들 좀 약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수업,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 중에 하나들이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거든요.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제 수학과 연동이 되고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융합적인 관점에서 영역 일반적인 부분과 특수적인 부분, 영역 특수적인 부분을 함께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중점과제 3 뭐죠? 예, 더 넓고 더 깊게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야, 고품질 맞춤형 방과후 학교 고품질입니다. 뭡니까? 이 기존의 방과후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맞춤, 학교 맞춤을 또 지역 맞춤으로 하고 소인수 맞춤형 강좌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강좌. 그래서 학교의 운영비를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커요. 지금까지 왜 질 높은 방과후 학교, 고품격 방과후 학교 운영되지 못한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보통은 수익자 부담이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이런 교육 경비를 부담을 낮추고자 이제 최대한 낮은 강사료로 이렇게 수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사교육에 비해서 조금 강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을 좀 더 높이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강좌의 어떤 다양성도 이제 답보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인기 있는 강좌나 어떠면 학교의 입장에서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의 논의가 되었는데 정말 수요자들이 원하는 강좌가 개설돼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성과 그 관심사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핵심적인 부분이 돌봄이에요. 예. 참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 돌봄의 기능 강조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제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돌봄 어떤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 돌봄도 있고 뭐 저녁 8시 저녁 돌봄도 확대된다고 하고 온종일 돌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질 높은 방과후 강좌와 연계도 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지역 사회의 이런 자원을 활용한 돌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연계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초등등 교육에 있어서 학생 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신도심이나 새롭게 조성되는 이제 단지 중심으로 이제 과밀학급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있어서 도심의 학교들이 이제 소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라는 곳이 일과 시간에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방과 후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없다라면 이 부분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떤 방과후 교육 혹은 보육의 허브로 활용하겠다라는 다양한 아이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교육 구성은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인 접근, 단계적인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태현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으시잖아요. 뭐 갑자기 아이디어 말씀하시는데 돌봄과 방과후가 함께 가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다양한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뭐 오늘 저희가 이제 들은 것 중에도 후견인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의 손길로 보살핌을 받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그 학생을 종합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어떤 그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라면, 저는 이제 지자체에 갖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마을이 갖고 있는 인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함께 지원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과후 교육, 방과후 보육의 책임이 오로지 교원이나 학교에만 전가된다면 사실은 지금도 과중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교육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 마을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연계돼서 질 높은 돌봄이 있어요. 아까 우리 대형 선생님 말씀하신 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돌봄 시간 8시까지 확대, 돌봄 100% 수용, 그리고 전문 강사 혹은 고품질 방과후 강좌와 연계도 하고, 그리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형 선생님이랑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떤 현직에서 물러나서 퇴임을 할 텐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 지금 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꿈꾸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돌봄을 이제 강조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접근의 방식이나 관점은 잘 고려를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약간 선심성 공약처럼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와 연계된 부분이 질 높은 학교 급식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근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철 과일,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상 급식비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테리아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고 영향 이렇게 이렇게 좀 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또 급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과 연결돼서 학부모 자녀 교육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이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유치원까지,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까지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지금 현행 학습준비물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의 다양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통안전이나 어떤 학부모님들의 교통봉사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봉사자 희망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부모의 역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맺음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한다는 건 정말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우려됩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사실은 학부모의 부담에서 가장 큰 게 또 사교육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입학준비금, 뭐 학습준비물, 뭐 이런 안심 알림 서비스 이런 게 기본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약간 사교육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포함되면 어떨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다양한 곳에서 어떠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접근하지만 그것의 효과가 진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는 것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교육감님들이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제 사실은 유혹이 있거든요. 무엇을 지원하겠다, 어떤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지, 그런 선심성 공약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환류할 수 있는 건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